네, 치과 재료와 강의를 맡은 변소영입니다. 제 강의에 앞서 참고사항으로는 중요한 것은 빨강색, 알아두기는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네, 챕터 11입니다. 그래서 치과 주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목적과 학습 목표를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적으로는 치과용 금속 주조물이 제작되는 과정을 알고 진료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학습 목표로는 첫 번째, 치과용 금속의 주조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조 후 주조체의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치과용 금속의 대표적인 주조 결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가 이번 챕터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실 온라인 강의로는 진도를 좀 나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보통은 지금까지 복습 위주로 저희가 온라인 강의를 좀 올려드렸었는데, 앞으로 이제 온라인 강의가 몇 번 남진 않았지만, 예습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다음번 대면 수업에 이어서 조금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번 온라인 강의는 예습, 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그 챕터 11과 12를 다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12는 중간에 아마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까지 우선 다 나가는 것으로 한번 목표를 해보고 안 되면 이어서 대면에서 한 번 더 어차피 처음부터 나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치과 주조 덴탈 캐스팅이란입니다. 치과 주조를 영어로는 덴탈 캐스팅이라고 이제 칭합니다. 그래서 치과 주조란 치과 의사나 치과 기공사가 치과용 왁스로 제작한 정밀한 치과 수복물의 모형을 치과용 합금이나 세라믹으로 바꾸어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치과용 합금이나 세라믹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치과 주조는 치과 기공실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치과 주조로 제작된 수복물의 상태를 검사하고 환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치과 위생사는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는 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비록 최근에 디지털 방법인 캐드캠으로 수복물을 제작하는 술식이 사실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조에 의한 수복물 제작법은 치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과 수복물의 상태를 검사하거나 환자 교육을 위해서라도 이런 주조 방식과 방법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치과 주조는 주로 왁스 소실법을 이용하여 인레이나 금관과 같은 소형의 주조체로부터 계속 가공 의치나 국소 의치와 같은 대형 주조체를 주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이제 주조 과정을 신중하게 처리를 만약에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0.05% 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면 수업에 나오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챕터 10 합금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크게 몸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중요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챕터 11도 그거랑 좀 비슷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업무 자체가 치과 기공사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생소해요. 아무리 치과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들이라도.
근데 당연히 이제 우리는 진료를 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상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넘어가진 않고 수업은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그림 11-1 주조로 제작되는 수북물의 종류에 대해서 사진으로 좀 첨부를 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금, 골드 인레이의 모습이고, 두 번째 B번의 이제 사진은 금, 크라운이죠. 그래서 골드 크라운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C번 사진은 금속과 세라믹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금속 세라믹 금관에 해당이 되고, D번의 경우에는 국소의치, 보통은 partial denture, 그래서 PD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네 가지는 주조로 제작되는 수복물 중에 대표적인 수복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주조체는 다음의 순서로 제작이 됩니다. 그림은 11-2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주조체의 순서는 살짝 별표예요. 요거는 국가고시 국시공부에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치아에 그때 와동의 분류 한번 배웠었죠? 와동. 그럼 치아의 어느 부분에 이제 와동을 냅니다. 그리고 지대치를 형성을 하는 과정이 맨 첫 번째 과정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와동이나 지대치가 형성이 되면 인상체득, 이때 인상체득은 본을 뜹니다. 네, 본을 떠서 나온 것 가지고 모형을 제작을 하게 되어 있고, 모형이 제작이 끝나면 납형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납형이 제작이 되면 그 납형에 주입선이라는 것을 부착을 하고, 그리고 원추대에 고정을 합니다. 기둥 같은 거에. 그리고 매몰과 소환하는 과정을 통하고요. 그 이후에는 합금 또는 세라믹의 용융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몰과 소환 그리고 용융 과정이 지나면 주조체의 처리, 지대치에 접착하는 과정으로 제작이 됩니다. 주조체 처리까지가 끝난 다음에 지대치의 접착은 이제 우리가 치아에 접착하는 과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 11-2에서 주조체 제작 및 지대치 접착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 정상적인 구강 내의 치아는 이런 형태로 생겼죠. 근데 지대치 형성하는 방법은 보통 뭐 각도를 유지하면서 나중에 크라운이 올라가기 위한 그런 각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대치 형성을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럼 그 지대치에 저희 이전에 러버 인상제 배웠죠? 보통 이제 지대치는 러버로 많이 인상 체득을 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인상 체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인상체에 우리가 모형을 제작을 해서 석고 모양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석고 모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납형이라는 걸 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는 좀 빠져 있지만 중간에 주입선이 부착이 되겠죠. 그리고 원추대에 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안에 매물과 소환, 그리고 합금이나 세라믹 용융 과정이 끝나면 주조, 그다음에 주조체의 처리 과정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조는 다 끝나고 완성이 되고요. 완성된 치과 보철물 주조체를 가지고 우리 구강 내에 접착하는 과정으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국시 공부에는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리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많이 모르는 부분이더라도 국가고시에는 이런 순서 같은 거는 간혹가다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조체의 순서 국시 공부에
조금 더 포함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납평 제작입니다. 납평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환자 구강 내에서 직접적으로 제작을 하는 직접법, 다이렉트가 있고요. 그리고 간접법, 구강 밖에서 하는 인다이렉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법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구강 내에 삭제된 치아에 직접 납형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왁스 패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급 와동에서 가능하고, 그럼 1급 와동이다 하면 우리가 어떤 와동이었죠? 네, 교환면의 와동입니다. 그리고 구강 내 온도 37도에서 변형이 되거나 유동성이 없는 제2형의 치과용 인레이 왁스를 사용합니다. 우리 인레이 왁스 앞쪽에서 배웠었죠? 제1형과 2형이 있습니다. 1형은 연한 거, 좀 더 부드러운 형태였고요. 2형 같은 경우는 그쵸, 단단합니다. 그래서 하드 왁스를 사용을 하셔야 우리 구강 내에서 녹거나 연화가 되지 않아서 따로 변형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37도 구강 내 온도에서 형성된 납형의 경우에는 실온으로 냉각이 될 때 0.4% 정도의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납형을 제작하자마자 즉시 메모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접법. 간접법의 경우에는 구강 내 상태를 인상 체득하여 만든 주 모형의 납형을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온에서 변형이 없는 그리고 유동성이 없는 제1형 간접 왁스를 사용을 합니다. 네, 제1형이라는 것은 연한 거, 소프트 왁스겠죠? 소프트 왁스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먼저 납형이 모형에 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모형에 글리세린 또는 에틸렌 글리콜과 같은 분리제를 발라서 조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의 11-3번을 한번 보시면 인삭 체득을 다 한 다음에 제작한 모형의 다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 위에 분리제를 바릅니다. 그래서 분리제는 글리세린 또는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분리제를 발라서 조금 더 조작하기 쉽도록 해줍니다. 자, 납형의 제작 과정의 간접법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이 있는 왁스를 압접하거나 왁스를 녹여 조각도로 모양에 첨가하여 조각을 합니다. 왁스 자체는 열 팽창 개수가 높기 때문에 부정확하고 형성된 후에 변형이 되기 쉽습니다. 이거 앞쪽에서 우리 배웠었죠? 왁스의 특징, 열 팽창 개수가 높다. 어떤 왁스가? 모든 왁스가. 그러므로 납형을 제작한 후 즉시 매몰하거나 따뜻한 곳에는 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전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즉시 매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냉장고에 보관을 해 두었다가 매몰 전에 납형을 꺼내서 실온까지 온도를 상승시키고 그 이후에 매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 그림 11-4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형 위에서 제작한 납형으로 간접법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제1급 와동의 인레이는 직접법이 가능하지만 그 밖의 인레이나 금관, 계속 가공을 치는 간접법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치 금속상의 주조체는 매물재로 제작한 복제 모형에서 납형을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치과에서 이제 임상에서는 직접법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간접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직접법은 보통은 제1급 아동, 교환면 아동의 인레이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납형의 제작 간접법에서 키포인트는 우리가 왁스, 이전 시간에 배웠던 아마 9장일 거예요. 9장에서 배웠던 모든 왁스는 열 팽창 개수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납형을 제작한 후에 즉시 매몰하거나 만약에 하지 못하는 경우는 냉장고 보관, 그리고 꺼내서 실온까지 온도 올리기. 네, 여기에 더불어서 아까 배운 직접법은 보통 제1급의 교환면 와동인 인레이에 많이 사용을 하고, 그 이외의 것, 그리고 뭐 인레이, 다른 인레이나 금관, 계속 가공위치 이런 것들은 다 간접법으로 우리가 모형해서 제작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키포인트 되는 것들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한 번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주입선의 부착입니다. 그래서 주입선의 역할과 조건을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 주입선은 매몰할 때 납형을 고정시켜 주는 것을 주입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몰을 한 후 소환을 하겠죠. 이때 녹은 왁스가 빠져나올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게 주입선입니다. 그래서 용융된 금속이 주역 내로 들어가는 통로를 제공을 합니다. 그럼 주입선의 역할은 쉽게 말해 통로이죠, 통로. 통로와 고정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알고 들어가면 주입선의 조건도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첫 번째, 주조체의 종류에 따라 주입선의 수, 종류, 직경, 길이, 위치, 방향 등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입선은 납형의 가장 두꺼운 부분에 부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입선의 길이 자체는 가급적 좀 짧아야 되고, 직경은 10에서 12게이지여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는 주입선 핀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녹은 금속이 주형의 공동을 완전히 채우기 전에 주입되는 통로에서 굳어버리기 때문에 불완전한 주조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주입선의 핀의 방향은 녹은 금속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납형의 미세한 변연부를 향하도록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낭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행기가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목이 자꾸 잠겨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지금 물 먹으면서는 하는데 목이 자꾸 갈라져서 네, 최대한 피해 안 가게끔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주입선의 부착에서는 주입선의 역할과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입선의 역할은 보통 통로나 고정하는 역할을 하고 주입선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앞쪽에서 주입선의 역할과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제가 아까 이걸 조금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서 이 주입선에 대한 역할이랑 그 조건은 국시에서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시 공부할 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기말고사에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림 11-5를 참고하면 주입선을 부착한 왁스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왁스의 이 파란 색깔 선이 주입선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입선은 우리가 왁스가 다 녹아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게 주입선의 역할이고, 더군다나 하나 더는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원추대의 고정입니다. 그래서 원추대 고정한다는 것은 정말 고정하는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주입선에 핀을 부착한 납형을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모형으로부터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분리한 납형은 원추대에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쉽게 보면 주입선에 핀을 이제 부착한 납형을 변형되지 않도록 분리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 분리해버린 납형의 강연은 이제 원추 내에 고정을 한다. 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조용 링과 완충제입니다. 그래서 주형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로 스테인리스 강의 금속재 주조용 링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조용 링 내면에는 매몰재의 측면, 팽창을 좀 허용을 해서 금속의 주조 수축을 보상할 수 있도록 젖은 완충제를 깝니다. 그리고 이 링을 납형이 부착한 이제 납형이 부착되어 있는 원추대에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조용 링과 완충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매몰 과정입니다. 매몰 과정은 좀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베스팅이라고 표현을 하고, 치과용 수복물이나 보철물을 주조하거나 납착하기 위하여 납형 전체를 매몰제로 둘러싸거나 또는 일부를 둘러싸서 묻히게 하는 과정을 매몰, 인베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주조체를 얻기 위해서는 매몰제 분말과 물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고무 혼합 용기 내에 항상 물을 먼저 넣었죠. 물을 먼저 붓고 분말을 첨가하여 균일한 점조도가 되도록 손으로 혼합을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알지네이트, 네, 요거 다 우리 믹스를 할 때 항상 기포 발생을 줄이기 위해 물을 먼저 넣고 분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적합성이 우수하고 주조면이 평활하며 기포가 없는 주조체를 얻기 위해서는 진공 상태가 가장 좋겠죠. 똑같아요, 다.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 혼합을 하고, 그리고 매몰하거나 매몰하거나 또는 혼합된 매몰제를 붓으로 납형에 발라주고 즉시 매몰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이따가 그림에서 한번 더 볼 거고요. 그리고 또한 납형에 계면 활성제를 발라주면 양호한 주조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매몰에 아까 참고한다는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1-7의 경우에는 이제 혼합된, 우리가 물이랑 분말을 섞어서 혼합된 매몰제를 붓으로 납형에 발라주는 과정이 첫 번째 사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11-8의 경우에는 매몰이 끝난 주조링의 모습입니다. 좀 굳어 있겠죠?
이 두 가지는 매몰은 이런 거구나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 교재에도 책에도 나와 있어요. 네, 다음은 소환 과정입니다. 그 소환 과정은 납형 우리가 아까 그 왁스로 해놨던 납형을 제거하고 주형의 팽창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열하는 과정을 소환이라고 합니다. 소환이라는 것은 가열이 그러면 좀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완전한 조조체를 얻기 위해서는 납형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합니다. 완전히. 그리고 소환로의 중앙에 주형을 놓아 균일하게 가열을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왁스를 제거할 때 처음에는 주입선이 아래로 향하게 해서 왁스의 대부분이 액체 상태로 흘러내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30분 정도가 지난 후에는 주조용 링을 뒤집어서 주입선을 위로 강하게 하게끔 하고 30분 이상 가열하여 왁스를 기화시킵니다. 아까는 액체 상태로 흘러내리게끔 처음에는 그렇게 해주시고 30분 후에는 이제 주입선을 위쪽으로 향하게 해서 30분 이상 가열해서 왁스를 기화를 시켜야 합니다. 네, 다음은 매몰한 주조용 링은 매몰제의 균열, 금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온 상태인 소환로에 갑자기 넣는 것보다는 실온 상태의 소환로에 넣어서 서서히 가열을 해야 합니다. 자, 매몰한 주조용 링은 갑자기 안 돼요. 서서히 가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 팽창을 유도하고 균열, 금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82도에서 650도까지 서서히 온도를 가하며 650도 이상으로 주형을 가열하게 되면 이산화황 가스가 형성이 되어 금 주조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열 팽창을 유도하고 균열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온도는 482도에서 630도가 되겠죠. 그리고 630 이상으로 가열을 하면 이산화황이라는 가스 때문에 주조체가 오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650도까지 가열한 주조용 링을 소환로에서 꺼내 주조기에 위치시키고 미리 용융되어 있는 합금을 즉시 링에 주입을 합니다. 네, 앞쪽에서 이론으로 말씀드렸던 소환 과정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그림 11-9의 모습은 이제 소환로에서 주형을 가열시키는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열시킬 때는 너무 갑자기 하면 안 되고 서서히 가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균열 방지를 위해서는 482도에서 650도까지 보통 온도를 준다. 네, 다음은 합금의 용융 및 주조 과정입니다. 이것도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온의 이제 용융 합금은 가스와 공기 토치나 전기로 용융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거는 저온이었고요. 지금은 고온. 고온의 용융 합금은 가스와 산소 토치나 고주파 용융기를 이용을 합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저온의 용융합금과 고온의 용융합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의 경우에는
가스와 공기 또는 전기로 용융을 하고요. 고온의 경우에는 가스와 아까 저온과는 다르게 산소토치를 사용을 하고, 아까 전기를 이용했던 저온과는 다르게 고주파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합금의 적절한 용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융이 부족하게 된다면 미세 부위에 주조 결함이 생기고, 용융이 너무 과도하게 된다면 주조체에 기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금이 용융되기 시작을 한다면 합금의 표면에 생기는 산화막을 제거하고 합금의 흐름성을 증가시켜주는 소량의 융제를 뿌립니다. 그래서 금합금과 금은 팔라듐 합금의 융제로는 붕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칡과 주조는 주로 원심력을 이용하는 원심 주조기나 고주파 주조기에서 시행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교재에 그 아래쪽 사진도 첨부가 되어 있고 PPT에도 참고를 해 놓았으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금의 용융 및 주조에 사용이 되는 원심 주조기와 고주파 조주기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림 11-10은 원심 주조기고요. 그리고 11-11은 고주파 조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한 기계는 보통 합금을 용융하거나 주조할 때 사용이 된다. 네,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조체 처리 과정입니다. 주조체 처리 과정은 보통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주조체 냉각 하는 과정과 산욕, 그리고 뒤쪽 페이지에 이제 연마가 이어서 나올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조체 냉각입니다. 그래서 금합금은 주조를 다 한 후에 주조용 링을 주조기에서 꺼내 물속에 금냉을 시킵니다. 그냥 바로 꺼내서 물속에 넣으면 이제 금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금합금은 연화가 되고 매몰제는 쉽게 떨어져서 주조체 세척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금냉을 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니켈 크롬 합금과 코발트 크롬 합금은 실온까지 서서히 냉각을 시킵니다. 선행이 필요한 것은 니켈 크롬 합금과 코발트 크롬 합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산유혹입니다. 그래서 주조 후에 주조체 표면은 검은 산화물을 제거를 하기 위해 시행이 되는 과정을 산유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매몰제를 제거한 주조용 금합금 주조체를 약간 가열을 해서 50%의 염산 용액에 넣어 주로 산화 구리인 검은 표면 산화물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집게, 트위저를 사용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욕이라는 과정이 다 끝나면 주조체는 흐르는 물에 씻은 다음에 중탄산 나트륨 용액에 잠시 넣어 산을 완전하게 중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호 과정은 비기금속 합금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기금속 합금은 따로 시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냉각과 산육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11-12와 11-13을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11-12는 매물재와 표면 산화물을 제거한 주조체의 모습이 대략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림 11-13은 연마가 끝난 주조체이기 때문에 우리 연마를 이론을 먼저 하고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연마입니다. 산에 세척한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낸 다음에 마모용 휠 그리고 고무 휠 어브레시브 휠이랑 그 다음에 러버 휠을 보통 사용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퍼미스 그리고 트리폴리를 사용을 해서 연마를 하고 최종적으로 루즈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마가 다 끝난 다음에 최종 수복물의 그림이고 11-13을 참고하면 매끄럽고 광채가 나야지 성공적인 연마가 끝난 주조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연마 시 수복물의 변연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연마를 시행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광택이 나고 연마를 하기 위해 그거에만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 변연 부위 이런 이제 마진 부위나 이런 끝에 있는 부위가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힘을 많이 줘서 매끄럽고 광채가 나게 해야지 하는 방법보다는 우리가 수복물은 이제 기능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변연 부위가 손상이 오지 않도록 적절한 힘과 그리고 위에서 말한 마모용 휠, 고무 휠, 퍼미스, 트리폴리를 사용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루즈까지 바르는 과정을 지킬 수 있도록 조금 주의를 해줘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조체 처리 과정은 지금처럼 주조체 냉각과 산육, 연마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었고 이 세 가지는 그래도 뜻은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분홍색이긴 하나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처리 과정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조 수축과 보상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체득부터 주조까지의 수축과 팽창을 요약을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조 과정의 최종 목표인 정확히 맞는 주조체를 얻기 위해서는 인상 체득이 수축이거나 왁스의 수축 및 주조 수축을 석고 팽창, 왁스 팽창, 매몰 팽창으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인상 체득을 하고 당연히 이제 수축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왁스나 주조 수축, 주조를 할 때도 수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석고나 왁스, 매물제 팽창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제 뜻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밑에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왁스 수축과 합금의 수축이 합쳐지면 이제 왁스의 팽창과 매물제 경화 팽창, 매물제 수화 팽창, 매물제 열 팽창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상 체득하고 수축의 경우에는 인상제는 경화하면서 수축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왁스의 수축으로는 이제 구강 내에서 직접 제작된 납형을 우리가 실온으로 옮기죠.
실온으로 옮길 때 다이 위에서 가열하여 납형을 제작할 때는 이제 왁스의 0.4% 정도 수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금의 수축의 경우에는 이제 용해된 합금이 주조 후에 냉각이 되면서 합금에 따라 1에서 2.5% 정도의 주조 수축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왁스 팽창의 경우에는 이제 납형을 제작할 때는 수축이 발생을 하지만 납형을 매몰할 때는 매몰제의 경화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팽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왁스 팽창은 보통은 납형 제작 시는 수축을 하지만 납형을 매몰할 때 매몰제의 경화 온도 상승으로 팽창을 한다. 네,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조처의 처리에서 이제 매물제 팽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제는 이제 혼합을 한 후 경화하는 동안 경화 팽창이, 그리고 경화하는 동안 물과 접촉하면 수압 팽창이, 그래서 조금 다른 걸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화 팽창과 수압 팽창. 그리고 납형을 녹여서 제거하고 용융된 합금이 원활하게 주형에 주입되게 하기 위해서 매몰제를 가열할 때는 열팽창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세 가지의 팽창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화팽창이라는 것은 이제 매몰제가 이제 혼합이 된 뒤에 굳는 동안, 경화하는 동안 발생하는 팽창을 경화팽창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수화팽창이라는 것은 물 숫자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는 동안, 매몰제가 경화하는 동안에 물이랑 만약에 접촉이 된다면 수화팽창이 일어납니다. 열팽창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열이 발생하면 열팽창이 되겠죠. 그래서 혹시 이제 납형을 우리가 녹여서 제거를 하고 용융된 합금이 원활하게 주형에 주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매몰제를 가열할 때 나타나는 팽창을 열팽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매몰제 팽창에는 총 3가지의 팽창이 있고 경화팽창은 어떨 때, 수화팽창은 어떨 때, 열팽창은 어떨 때 일어나는구나. 네, 이렇게 이거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맞는 주조체를 좀 얻기 위해서는 이제 왁스와 매몰제 팽창을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조금 더 정확하게 주조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결함, 주조 결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조체의 주조 결함이라는 것은 이제 그림 11-14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주조체의 생긴 이제 주조 결함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드러나 보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시 재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납작이나 연마 등을 통해서 수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조 결함이 크게 눈에 보이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구강 내에 장착을 하게 되는데 어느 쪽이든, 그러니까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시간과 그 비용의 낭비와 불량 보철물의 장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조 결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만들면서 눈에 바로 보이면은 사실 다시 제작을 하면 됩니다. 대신 그만큼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그 불량 보철물을 세팅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발견이 돼서 다시 제작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절 결함이 있으면 다시 제작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이게 그 작업을 한두 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불량한 주조체를 이제 우리가 구강 내에 세팅을 하게 되는데 장착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조 결함은 대부분 주조의 기본 원칙과 원리를 엄격히 지키면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조체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주조 결함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뒤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조체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주조 결함에 대해서 5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변형, 그리고 거친 표면, 기포, 불완전한 주조체, 응고수축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왁스의 변형 또는 이제 불균이란 매몰체가 팽창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거친 표면인데요. 그래서 거친 표면은 보통 매몰 시에 납형 표면의 기포에 의한 구상, 동그라미 모양이겠죠. 구멍 또는 이제 동그라미의 모양, 돌기물에 의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포는 장시간 가열에 의해서 이제 녹은 금속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구멍이 나는 것을 이제 기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친 표면이랑 기포의 차이점은 이제 거친 표면은 동그라미의 돌기, 튀어나와 있는 돌기물에 의해 발생이 되는 거고, 이제 기포라는 것은 이제 녹은 금속에 이런 공기가 차면서 구멍이 생기는 것을 기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구멍 얘기한 것은 요거 아래쪽 기포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불완전한 주조체입니다. 그래서 주조압의 부족이 있거나 혹은 이제 매몰제의 통기성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합금의 불완전한 용해 그리고 금속량의 부족 낮은 주형 온도 등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주조체를 불완전한 주조체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주조를 할 때 압력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통기성이 부족하거나 용해가 덜 됐거나 아니면 금속량이 일정량보다 정량보다 부족하거나 낮은 주형 온도 등에 의해서 이제 원인이 돼서 불완전한 주조체의 주조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응고수축입니다. 그래서 주조체가 굳을 때 생기는 수축으로 응고수축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응고하는 부분에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리저버를 부착하여 녹은 합금이 보충되게 함으로써 이제 수축을 조금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고수축이라는 것은 주조체가 응고할 때 생기는 수축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응고하는 부분에 생기기 쉬우며 이제 리저버를 부착을 해서 녹은 합금이 좀 보충되게 함으로써 수축을 방지할 수 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주조 결함까지 우리 치과 주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10장과 11장은 보통 치과 기공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더 주로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귀에도 잘 안 들어오고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인상체에 잘못된 거나 아니면 보철물이 왔을 때의 잘못된 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어떤 부분이 수정이 필요한지, 어떤 게 잘못돼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교재에도 실려 있고
나중에 기말고사를 위해서라도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여기서 제가 뭐 순서나 이렇게 국가고시에 조금 나온다고 했던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공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1교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